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경제하고 자산 배분 전략 맡고 있는 나중혁이라 합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목을 일단 경기 회복을 위한 취지기로 잡았는데 적어도 내년 한 해만큼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자체가 뭐 큰 위기 없이 좀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올해 정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올해 정도나 뭐 소폭 더 좋아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경기 회복 시나리오는 완만한 경기 회복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확률을 한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정책은 여전히 비둘기파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G2의 무역 전쟁 역시도 여기 말씀드렸지만은 4분기 내 스몰 딜 합의를 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대선까지는 임시 휴전 상태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뭐 유럽이나 시중국 불안 같은 경우는 뭐 브렉시트 기한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 좀 연장되는 그림 보고 있고요. 홍콩 등 뭐 아시아 국가들 경기 부진이 좀 완화되는 과정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다섯 가지 정도에서 이제 여기 차례대로 이제 순서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글로벌 경기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2020년 글로벌 경제는 침체 국면 진입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던 지난 3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미국 경기가 올해 들어서 가장 하강 속도가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그런 영향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딱히 전이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신흥국에서 유럽에서 그다음에 미국으로 이어지는 이런 관계를 좀 끊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공멸의 위협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 세계는 공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 그림에서 그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가 약간 선행성을 띠는데 이 지표가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이제 기업 실적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지난 7월 달을 바닥으로 지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서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는 침체 국면 초반부에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8년 1분기를 고점으로 해가지고요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침체 국면 초입에 좀 가 있는 상태인데 이 그림이 완만하게 회복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제 근거로서 저희가 보는 것이 OECD 경기 선행지수하고 미국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특히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긴 해요. 근데 다만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런 정치 변수들이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긴 하는데 보시면은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지난 2월 달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분기 정도의 선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1분기 사이에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는 이제 돌아설 수 있는 개연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 경기 선행지수였어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미국 경기 선행지수를 추정을 좀 해봅니다. 10개 항목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각 개별로 추정을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는 방향은 그 외환위기 이후에 전월비 상승률이 한 0.1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이후에는 한 0.3 정도씩 나왔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이에서의 그런 반등이 가능한가? 특히 0.1씩 회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정을 좀 넣어서 봤더니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정도에는 선행지수가 바닥권에 다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이 먼저 돌아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돌아서는 과정을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사실 스몰 딜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저희는 서비스업 쪽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왼쪽 그림은 국가 간의 현시 비교의 지수를 해서 서비스업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 이게 부가가치 가장 큰 그런 산업입니다. 근데 이쪽을 보시면은 90년대만 해도 1.0이 기준이 되는데 현시 비교 우위 지수에서 선진국들이 주로 경쟁력이 우위에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더 투자나 여러 가지 배리어를 높이는 과정을 가져갑니다. 특히 이쪽 산업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보시면은 중국은 거의 이제 꼴등 수준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서비스업 금융시장 개방 카드를 중국이 미국한테 큰 선물을 줬는데요. 뭐 14억, 15억 인구의 그런 금융시장을 개방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큰 선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선진국 쪽이 이쪽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쪽에서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선진국의 그런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히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카드 때문에 테크 분야에서는 속도 조절이 가능해졌다. 그렇다면은 내년 대선까지는 임시 휴전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키가 뭐냐면 중국이 상대적으로 지금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인하하고 위안화 절상을 연동시키지 않을까. 올해 연말까지 이제 사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환율이잖아요. 보시면은 대미 이제 수출 평균 관세율을 보시면은요. 관세율이 올라가는 만큼 위안화를 지금 절하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도 같이 적용이 된다면 사실상 내년에는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교역량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흥국들이 더 좋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8월달에 7위안을 돌파한 부분이 단기 고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 경기가 어느 정도 완만한 경기 회복을 하려면요, 그 미국이나 중국이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67 정도의 컨센서스를 갖고 있고요, 중국은 한 5.8, 5.9 정도의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데 저희는 두 나라 모두 G2가 연착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그 저희 근거는 실질금리가 지금 보시면은 왼쪽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요번에 세 차례 금리 인하 효과도 상당히 컸고요. 저물가도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양대축인 소비시장하고 주택시장을 지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2% 성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요건이라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세계 교역량이 회복이 된다는 전제를 하게 되면요, 명목 GDP와 재고 사이클의 반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휴지기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신흥국 쪽에 좀 더 베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5년, 16년에도 미국이 약달러 정책을 펴온 그 후유증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빠른 속도로 감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세계 GDP 대비거든요. 보시면은 올해가 딱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교역량이 이제 위축이 됐었는데 내년에 이 부분이 회복이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신흥국 쪽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IMF 전망치를 저희가 좀 참고를 했는데 지금 G4라고 빅4라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 유로존, 일본보다는 나머지 신흥국들의 성장 회복 속도가 더 괜찮을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년에 한해서는 이 부분이 동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좀 이제 가볍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정치 경제학적인 그런 함의를 좀 고민해 볼 만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내년에 미 대선이 있고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상당히 커질 수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으로 보시면은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워렌의 그런 대결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하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격차가 한 10%포인트 정도 났다가 최근에는 이게 한 8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면은 트럼프와 워렌 같은 경우도 한 6 정도로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트럼프의 연임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게 여론조사의 시각이지만 이거는 내년의 정치하고 경제 여건이 상당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근데 저희가 경제 관련된 부분에 변수를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거는 무디스에서 만든 모델인데요. 이게 프레지던셜 일렉션 모델이라고 대부분의 그 기관들이 이런 모델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제 조건은 정치적으로는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모델에서는 연임 프리미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80년 이후로 지금까지 보시면은 처음에 세 차례 연임을 공화당 쪽에서 하고요. 그 뒤로는 계속해서 2번씩 나눠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연임 프리미엄 상당히 높다. 왜냐, 집권당 쪽에서는 어느 정도 연임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보는 경제 변수는 이런 식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기름값, 집값, 그다음에 주가, 그다음에 실업률,
이런 식의 5가지 보는데 여기서 가장 의미 있는 그 모델 중에 하나가 포켓북 모델이라고요. 소득이나 기름값, 집값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3가지가 사실상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 공화당이 압승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에 또 이걸 보시면은 재밌는 그런 그 그림인데요. 1980년 이후로 지금까지 가솔린 가격의 변동이 1년 전, 2년 전의 변동이 대선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특히 휘발유 가격은요, 미국의 그 유권자들이 항상 접하는 가장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지표잖아요. 운송비용, 자동차 대중교통에도 적용이 되고요. 난방비에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가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권당이 잘하고 있다는 그런 정서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권당에 좀 민감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상 전생에 좀 나라를 구한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게 지금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유가의 통제력이 훨씬 더 높아졌잖아요. 셰일가스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막론하고요. 올 들어서 되게 특이한 현상이 유가가 이제 60불, 70불만 가게 되면 트럼프가 한마디씩 하죠. 유가는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이 부분을 하는 이유가 바로 대선을 앞두고 이걸 통제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그 내년 물가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급여세 인하입니다. 이 급여세 인하는 중산층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되게 강력한 카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단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을 앞두고 급여세 인하를 했어요. 그런데 대선에서 연임하자마자 다시 올렸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민주당에서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다는 거죠. 만일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 나와서 중산층의 표심을 잡기에 급여세 인하를 하게 되면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데요. 이게 또다시 개인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미국이 앞에 2자 성장률을 보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유동성이죠. 미국 대선뿐만이 아니죠. 어느 나라에서도 한 나라의 수장을 뽑는 해에는 시장에 돈이 풀리기 마련이죠. 특히 뭐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미국의 1980년도 이후에 그 투표 연도를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 대선 연도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통화 승수 증가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은 1980년도 이후의 증가의 평균은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봤더니 대선 연도에 평균적으로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게 이제 숫자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특히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상관관계가 되게 높습니다. 0.4 이상이 나오죠. 근데 기업은 별로죠. 개인이 뽑는 거잖아요. 기업이 뽑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민들의 정서에 어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인 유의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푸는 그런 부분들이 미 대선과 연결돼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지금 약간 접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연준이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개연성이 있죠. 근데 있는데 사실 안 하는 게 더 좋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금리 인하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는 게 좋은 과정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연준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채권 매입에 대해서 지금 그 규모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초단기 국채를 지금 600억 달러 매달 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MBS를 200억 달러까지 만기 도래분을 국채 매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총 월 800억 달러인데요. 이 부분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추가 연준 이사가 공석이 2자리가 있는데요. 주지 셀턴하고 크리스토퍼 윌러라는 사람을 지금 트럼프가 지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의회 인준을 받게 되면은 FMC 투표권자는요 현재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1960년에서 2015년 사이에 그 130명의 연준 이사들을 검토해 봤더니 민주당 쪽에 하고 그다음에 공화당 쪽하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성향을 지닌 레이건 당시에 서플라이 사이드 리퍼블리칸 살펴봤더니 이쪽이 가장 매파적인 성향이 약하더라는 거죠. 최근에 연준에서 3차례 금리 인하 한 부분도요. 제가 봤더니 트럼프 연준 의장이 지명한 연준 이사들의 역할이 되게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캠프에 고문을 했던 셀턴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로 금리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는
블러드 총재의 수족입니다. 50pp 인하를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내년에 비둘기파는 더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622인데 822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와 동반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양적 완화 부분이 상당히 그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내년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제가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미중 스몰 딜이 일어난다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쪽에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미달러 약세를 좀 유인하기 위한 위안화 강세거든요. 근데 중국 쪽에 그런 그 합의 하에서 위안화 절상을 이끌어내게 되면요, 유로화도 강세 전환될 개연성이 높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과거에 경험이 우리가 한 번 있죠. 2010년도 하반기부터 미국이 한 4년 정도 약달러 정책을 펴죠. 그 당시에 주요 통화는요, 미달러 대비 다 10몇 프로씩 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디커플링이 나타나는데요. 미국만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나머지 주요 국가들이 전부 다 성장이 부진했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이 내년에 그 성장 회복 속도를 제한할 개연성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영국의 브렉시트도 마찬가지죠. 그 보시면은 브렉시트는 상당히 좀 골치 아픕니다. 민심도 양분돼 있고요. 의회도 지금 과반 이상을 그 점유한 정당이 없단 말이에요. 특히 또 존스 총리 같은 경우는요, 정치적 편향성이 너무 심해요.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요, What would most like to see happen이라고 보면은 모르겠다 15%, EU를 잔류하겠다 38%. 일단 이거 두 개만 합해도 50%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를 하겠다는 건 20%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존슨 총리가 이번에 내놓은 새 브렉시트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왜 영국은 총선을 갖다 선택을 했느냐? 사실상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컨서버티브 쪽은 원래 레이버 파티하고요, 40% 내외의 지지를 계속 보여왔던 정당들인데요, 양당 제도죠. 근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양쪽 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돼요. 그렇지만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각하고 나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기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일 보리스 존슨의 그 컨서버티브가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받는다면은 이 불확실성 좀 들어줄 수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과반정 의석 확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그러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꾸 제가 유럽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유럽 정부에서 저희는 내년에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CB가 지금 상당히 강한 어조로 유로존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금 공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관건이 독일이거든요. 지금 유럽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게 뭐냐면 GDP 대비 정부 부채는 60%를 넘으면 안 된다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걸 지키는 나라가 하나도 없죠. 내년부터는 이제 독일이 드디어 60%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얘네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독일의 예산안 초안을 봤더니요, 재정 확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 슐츠 재무장관 역시 관련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나 스페인이 나서야 되는데, 독일이 이제 유로존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지만 프랑스하고 뭐 스페인, 이탈리아 지금 너무 심각하니까 어렵겠죠.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합치면 그래 독일 정도 되니까요. 근데 얘네 부채비를 보시면은 98%, 97%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얘네들이 확장적 재정 정책 여력이 별로 없다. 다시 말하면 유로화가 강세 전환할 개연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2021년에는요, 독일은 50%까지 떨어지니까 사실상 독일이 나서줘야 되는 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경제인데요. 한국 경제는 지금 저희는 컨센서스보다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2% 성장이 가능하다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드린 얘기를 참고하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설비 투자와 수출 기저 효과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상당히 좀 2% 성장을 좀 지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역량 회복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부분이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같이 나타날 개연성을 우리가 볼 만하다. 다만 수출 그 상승 탄력은 완만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 소비도 상당히 완만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우리 원달러 같은 경우는 저희는 1164원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이 수준인데 좀 이걸 갖다가 원 강세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 전망에 그 미중 무역 스몰딜에서
환율에 대한 딜이 일어난다는 전제 조건을 넣지 않았어요. 근데 만일 위안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세를 같이 깎아주는 그런 연동하는 부분이 현실화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계단식의 하락이 한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 같은 경우도 여기서 1, 2% 정도는 개발하락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0원, 20원 정도의 여력이 값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내년 하반기 중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약간 확대될 가능성 저희는 좀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원 달러는 강세 쪽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이유가 미 달러 약세, 캐리 트레이드 분명히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 다음에 양호한 대기 건전성들을 들고 있는데요. 하반기 후에는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반등하는 그림, 그래서 V자 형태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전략적 시사점인데요.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경기 회복을 위한 휴직이다. 그럼 위험 자산군을 즐길 여유는 분명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전 자산은 저희가 중립으로 이제 줄이고요. 그다음에 위험 자산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관점을 유지하는데요. 특히 이제 달러 약세 정난 국면에서는 국내 및 신흥국 쪽에 위험 자산에 대한 베팅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우리는 매력을 좀 많이 느낀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래서 뭐 국내 증시라든가 뭐 리츠라든가 하이힐드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높아진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